안녕하십니까. 법무부의 나옴의 부종식 변호사입니다. 제가 집합건물,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분야에 있어서 10여 년 이상 이 분야만 해오면서 제가 그동안 이런 법률 자문을 통해서 축적해왔던 집합건물 재건축,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 재건축 노하우를 가지고 이번부터는 제가 직접 재건축 사업을 시행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자 이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처음부터 끝까지를 이렇게 맡아서 하다 보니까, 자문을 하다 보니까 이 법률 자문은 사실은 초기에 집중돼 있고 이후에는 법률 자문보다는 일반적으로는 고정 프로세스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진행이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업이 잘 마무리되면 되는데, 특히 이런 재건축에서는 이해관계인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 시행 주체나 사업 시행 대행 주체, 특히나 금융사, 시공사 이런 등등의 사업 시행 대행 주체가 있는데, 여기에 구분 수자님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신뢰 문제가 돼버려요. 신뢰가 중간에 깨지고 하다 보니까 잘 진행될 수 있는 재건축 사업이 좌초되는 경우가 많더란 말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결론적으로는 전체적으로 투명하게, 이게 신뢰가 어긋나지 않게, 그리고 재건축 사업이 완성되게 하는 게 이게 필요하겠다. 여기 가장 중요한 게 신뢰이고, 이런 신뢰를 개런티할 수 있는, 보장할 수 있는 그게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직접 이것을 총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팀을 꾸렸어요. 팀을 꾸려서 여기에서 어떠한 신뢰 위반이 생기지 않게끔 하는 역할을 제가 하고자 합니다. 아마 재건축함에 있어서 시행 대행사를 믿지 못하고 이런 시행 대행사가 구분 소유자에게 돌아갈 이익들을 뺏어간다,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이 일이 진행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제가 직접 전문성을 가지고 시행 대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상세히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법무부 라움의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라움을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 이 라움, 영어로는 룸이거든요. 어떤 룸인데 라움은 독일어로 룸보다는 조금 넓은 공간이에요. 이런 룸, 이 공간 안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재건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공간에서 서로 소통하면서 방법을 찾아가고, 그리고 전문성을 가지고서 이런 재건축을 완성짓는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취지 하에서 제가 사명을, 이 법무법인 이름을 라움이라고 지었습니다. 저희 라움의 제 팀, 즉 부종식 변호사 팀, 여기에 특별한 강점이 있느냐, 강점, 특별함과 장점이 무엇이냐,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설명드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많은 분들께서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 부동산 중에서 집합건물 분야, 특히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이 분야에 특화되어서 지금까지 저희 변호사 경력 전체를 이 분야만 제가 다루어왔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집합건물 분야 할 때는 집합건물이라는 용어도 생소했었고 관련된 저서나 아니면 판례가 많이 없었습니다. 이런 판례들을 만들고 제가 글도 쓰고 책도 만들면서 처음에는 이런 집합건물 분야에 대한 연구가 없다 보니까 제가 사건을 하면서 판례를 축적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이런 집합건물 분야가 상당히 많아졌죠. 이런 집합건물 분쟁이 많아지고 우리 집합건물 관련된 판례도 다양하고 많아졌습니다. 처음에 제가 법원에서 이런 소송할 때는 판사님하고, 그러니까 재판장님하고 서로 스터디 하듯이 이렇게 대화하면서 이 판례들을 만들어 갔었어요. 지금은 각 법원마다 재판부에서 상당히 이런 집합건물에 대한 노하우, 판례들을 쌓아놓고 이런 집합건물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은 집합건물 분쟁 관련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는 이런 부동산, 특히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요게 이제 집합건물이거든요. 아파트,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물이 이제 집합건물인데, 이런 집합건물 분야에 최초로 뛰어들어서 이 전문성을 갖추어 왔습니다. 이런 주로 집합건물 관리단 구성과 선임, 상가 같은 경우, 대규모 점포 같은 경우는 관리자를 지정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제가 해결해 왔었고, 전국 각지에서 제가 이런 분야에 대해서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다루었고, 사건들을 다루었고 해결해 왔습니다. 종래는 상가, 오피스텔 중심이던 것이 그 다음은 분양형 호텔, 레지던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고, 그 이후에는 G13센터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아파트형 공장이었던 것이 지금은 지산 또는 G13센터인데, 이런 문제점까지도,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까지도 제가 다루게 되었습니다. 모두 집합건물 분야에서 포함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집합건물 분야를 하면서 동시에 초기부터는 아파트 재건축도 제가 관여를 했었어요. 사건도 다루고 소송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 조합 설립부터 그다음에 끝까지 청산까지 하는 것을 지켜보기도 하고, 제가 자문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조합장 직무 대리까지도 제가 맡았었거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주로 다루고 있던 이 집합건물 재건축 분야에도 눈이 띄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 분야와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 분야가 다르구나, 이걸 알게 되었고, 간간히 집합건물 재건축에 대해서 의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집합건물이라는 게 이 집합건물 법이 1985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부터 40년이 지났어요. 그러니까 종전에 시행될 때 만들었던 건물들이 이미 연식이 40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합건물 재건축할 때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즈, 이런 원함이 있었고, 저에게 문의가 들어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4, 5년 전부터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을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오다 보니까 상가들, 종전의 상가 건물들이 전부 공실화되는 것입니다. 전부 공실화되고, 또 마침 그때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주거할 수 있는 공간에 부족이 생겼어요. 이게 맞물린 겁니다. 상가는 공실이고 주거는 필요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공실인 상가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어차피 코로나라서 공실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것 없애고 이거 재건축하고, 그런 상태에서 재건축하고 우리 주거용 오피스텔로 만들자, 이런 생각들이 많아지셔서 코로나 한창일 때 2019년도 20년 때는 1년에 무려 9건, 10건씩 저에게 재건축 자문 의뢰가 왔어요. 그때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재건축을 하기 위한 자금 PF도 원활했기 때문에 굉장히 재건축이 많이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런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많은 어떤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 분야에 있어서 판례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판례들을 만들어 왔고요. 판례들 개척하면서 종전에 제가 집합건물 초창기에 해오던 그런 어떤 축적된 노하우를 이번에는 집합건물 재건축 분야에서 많은 판례들을 축적해 왔어요. 이런 거에 있어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그 방법대로만 하시면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게끔, 왜냐하면 판례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판결을 해왔었기 때문에,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 경험, 이걸 통해서 자문하고 자문에 따라만 주시면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게끔 이렇게 제가 개런티를 해드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합건물 분야에 있어서는 사실은 상당한 노하우와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 자문 내용 가지고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법적인 하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남는 거는 사실은 일반 재건축 절차를 그대로 따르기만 하면 돼요. 어려운 게 없습니다. 초기에 제가 법적 자문만 제대로 갖추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부터는 재건축이 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법률 자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집합건물, 부동산 집합건물, 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이 분야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도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 있어서 특화해서 해왔습니다. 그 관련해 가지고는 보시는 것처럼 집합건물, 상가, 오피스텔 재건축 요 분야가 사실은 전체 집합건물 저의 자문 그리고 소송 분야의 일부분이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 노하우가 지속적으로 쌓여왔고 지금 축적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이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처음 뵙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법인 라움의 대표 변호사이고요. 자격증으로서는 변호사, 세무사, 변리사, 그리고 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제가 집합건물 재건축 자문으로 따지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나열하기도 좁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그나마 좀 많이 알려져 있고 좀 규모도 있고 그런 것만 몇 개 모아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경험한 것도 굉장히 많고 제가 법률 자문까지 마치고 저로서는 이제 업무가 끝난 경우도 대부분이고 그리고 몇 군데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나 여의도 종합상가나 그 다음에 동대문 굿모닝시티 여기는 소유자가 2,700명이에요. 이런 곳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끝난 곳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경험이 축적되어 있다. 이거 하면서 각각의 별의별 쟁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런 쟁점들을 해소하다 보니까 그게 판례가 되고 그리고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사전에 문제가 없게끔 만드는 이러한 노하우를 갖게 된 것이죠. 자, 제가 이번부터 시행하게 될 재건축 시행 대행, 이 PM이랍니다. 프로젝트 매니지먼트인데 이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이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시행 대행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종전까지 말씀드렸죠. 제가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에 대해서 수년간, 적어도 10년 넘게 이렇게 쌓여오다 보니까, 노하우가 쌓이다 보니까 저만의 특화된 방식을 갖게 되었어요. 이 방식대로 하는데요. 물론 많이 아시는 재건축 방식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겠죠. 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물론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방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절차 순서 이대로 가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먼저 최초로 사업 준비 단계입니다. 제게 우리 상가를 저에게 우리 상가를 재건축하고 싶어요 라고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그 해당 상가의 수지 분석을 해드려요. 가설계를 넣고 수지 분석을 해서 이 상가는 재건축 가능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큰 비용 들이지 않고 재건축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재산을 잃으면서까지 상실시키고 피해 보면서까지 재건축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재건축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정도가 되면 저희가 사업 준비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자, 사업 준비 단계 어떻게 하느냐? 건축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데요. 기본 설계를 하고 저희 설계팀에서 기본 설계합니다. 그 다음에 수지 분석하고 비례율들을 맞추고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서 최대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하고 수지 분석하고 거기에 비례를 맞춰 가지고 여러분들께 개별 분담금이 얼마 정도이겠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략적인 감정가, 이거 감정가나 보상계획 이런 것들은 물론 여러분들하고 협의를 봐야 되는 것이지만 이런 것들을 계략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정도 여러분들이 개별 권리 가액이라는 게 나와요. 개별 권리 가액, 내가 이 땅을 가지고서 내가 땅과 건물을 가지고서 얼마의 가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파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집합건물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이 필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안전진단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건물이 몇 등급, D등급이냐, 2등급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사업 시행주체를 설립해드립니다. 이 시행주체와 시행대행은 다른 거예요.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는 그 건물 구분 소유자님들의 모임이 됩니다. 그게 재건축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라고 하는데요. 이런 재건축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는 구청이나 시청에서 인가받는 그런 어떤 단체가 아니라, 법단체가 아니라 임의단체예요.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제가 만들어드리는 임의단체고, 이런 임의단체를 만들어서 창립총회를 거친 다음에 지방세무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가 사업 시행 주체, 사업을 이제 앞으로 장차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를 제가 만들어 드려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정관 지정이에요. 이 정관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까지 하면서 한 100번 이상을 바꿨어요.
100번 이상을 제가 교체하면서 세부 조항을 교체하면서 왜 바꿨느냐? 각각의 법적으로 문제될 때 재판하면서 문제가 되거나 이의가 들어올 때 이 부분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이의사항이나 문제사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제가 정관들을 바꿉니다. 정관들을 거의 완벽하게 제가 만들어 놨어요. 이 정관을 받아 놓으면 사실은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 이길 수 있는, 문제가 없게끔 하는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정관 지정을 제가 해드려요. 그래서 제가 어떤 분께서는 정관부터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더라도 제가 안 드리죠. 이 정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이 조합에 대해서 전반적인 어떤 자문을 맡게 될 때 그때 제가 정관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임원 선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창립총회를 해서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 위원회를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업 시행 주체가 설립된 거예요. 물론 하시면서 저에게 많은 질문도 주십니다. 몇 명이 모여야만 됩니까? 전체 건물 몇 명이 모여야만 이런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에 설립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질문들 주시는데요. 저는 대법원 판례까지 받았고 이런 경우에 이 창립총회에서는 전체 구분수자 모일 필요가 없어요. 소수의 구성원들이 이런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 위원회 사업 주체를 만들고 이런 사업 주체에 신규 인원들이 가입하시면서 이런 사업 시행 주체가 실질적으로 재건축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전체 모두 이것을 뒷받침하는 판례가 있어요. 제가 쌓아오는 노하우가 바로 이런 판례입니다. 그래서 몇 명까지면 된다, 몇 명까지면 재건축위원회가 충분하다, 이런 것 다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만들어 드립니다. 자, 그 다음 재건축 결의 단계가 있어요. 재건축 결의, 이 집합건물법에 이런 재건축 결의된 내용이 있습니다. 재건축 결의하기 위해서는 신축 건물의 개요나 공사비, 분담금, 그 다음에 새로운 소유권의 귀속,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 것이고, 어느 정도까지 이게 설명되어야 되는지, 어느 정도까지 결의에서 나타내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법에 없어요. 법에 없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아파트 조합 설립 용지 가지고서 이걸 변형해서 재건축 결의서라고 해가지고 하셨다가 무효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제가 재건축 결의서가 유효가 될 정도 이 수준을 판례를 통해 가지고 정리를 해놨어요. 따라서 재건축 결의가 되기 위한 정도, 판례는요, 이게 아파트 재건축의 예를 들면서 사업 시행 계획과 관리 처분 계획의 중간 정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어느 것이 과연 중간 정도인지, 이거는 결국은 인정한 판례, 재건축 결의가 유효하다고 한 인정한 판례들을 모아서 이걸 정리해 놓을 수밖에 없고, 이걸 정리해 놓은 게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는 그런 재건축 결의서를 제가 만들어 드려요. 그리고 이런 재건축 결의서를 과연 집회 결의 또는 이런 집회 결의를 가름하는 서면 결의로서 통과시킵니다. 재건축 결의는 전체 구분 소유자의 80%와 전체 지분의 80% 이상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서면 결의를 받는데 문제는 이런 재건축 결의가 안 된 상태에서, 재건축 결의서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거나 받아낸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나중에 무효돼 버립니다. 그래서 먼저 충실하게 재건축 결의서를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서 관련 집회 결의를 받는다든가 또는 서면 결의 받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재건축 결의서 작성하고 배포하고 징구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제가 설명회까지도 해서 충분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결의가 완성됨과 동시에 부동산 신탁, 이것도 같이 하게 됩니다. 부동산 신탁은 필수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신탁해가지고 내 재산이 뺏긴다는 게 아니고요. 이 신탁은 담보 신탁이거든요. 이 신탁을 해 놓아야만 나중에 토지 정리가 됩니다. 다 동의했다가 토지 정리가 안 돼버리면 무용지물 돼버려요. 재건축이 안 돼버립니다. 따라서 부동산 신탁까지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매도 청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매도 청구. 매도, 팔라는 것이죠.
누가 누구에게? 재건축에 동의하신 분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상대로 해가지고 당신 소유권을 파세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강제로 팔게끔 하는 것. 이게 바로 매도 청구입니다. 집합건물법 48조에 명시된 이 매도 청구가 있는데요. 이 매도 청구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동의가 80% 이상 되면 나머지 20%가 반대한다 하더라도 강제적으로 그분들의 소유권을 뺏어올 수 있어요. 강제 수용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야만 재건축이 되는 거예요. 미동의자의 소유권을 가지고 와서 전체 건축 대상인 토지를 통일화시키고 이 건물 위에다가 신축 건물을 짓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집합건물 재건축의 전부예요. 따라서 재건축 미동의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가 매도 청구이고, 이때는 그 사이에 점유자에 대한 명도 소송도 함께 제기하게 됩니다. 매도 청구는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찬성한, 재건축에 찬성한 구분 소유자들이 하는데요. 이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으니까 매수 지정자를 지정해요. 즉, 매수 지정자라고 해가지고 이런 매도 청구 소송의 원고가 되는 사람을 지정합니다. 이게 보통은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 위원회가 되기도 하고요. 또는 사업 시행 대행사가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매수 지정자를 지정해가지고 이 매수 지정자가 매도 청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재건축 결의가 완성되면 이젠 동시적으로 평행이에요. 이게 순차적이 아니라 동시에 건축 인허가 단계가 진행됩니다. 재건축 결의가 되면요, 건축법 11조 11항 단서 6호가 신설됐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집합건물 재건축이 되면, 재건축 결의가 되면 바로 건축 인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규정해놨습니다. 이 조항이 신설됐어요. 그게 바로 건축 인허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가지고 재건축 결의가 되면 건축심의, 건축허가 이것을 진행할 수 있고요. 여기에 부수해서 경관심의, 교통영향평가 등등등 건축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가 국내 1군 최고의 건축 설계 사무소들을 섭외해놨어요. 섭외해놨고 여기에서 건축 설계뿐만 아니라 인허가, 대관 업무까지도 맡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없게 저희가 만들어 드려요. 어떤 업체들인지는 조금 뒤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재건축 결의도 완성됐고 매도 청구도 다 완성이 됐어요. 그런 상태에서 토지가 하나로 모여지면, 토지가 이제 확보가 되면, 100% 확보가 되면 그때부터는 착공, 분양, 준공, 입주의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이제 이런 단계부터는 큰 문제 없이, 큰 무리 없이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건물 올라가는 거 보면서 조만간 새로운 건물 받겠구나 이런 기대하시면서 지켜만 보시면 됩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단은 매도 청구 이후에 소유권을 전부 확보가 되면 굴토, 땅을 파고 건물을 철거하고 그 다음에 착공하고 분양하고 준공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요. 아까 신탁된 것이 있잖아요. 신탁된 소유권들을 가지고서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구건축물대장과 구등기부등본 요것을 신건축물대장 그 다음에 신등기부등본으로 바꿉니다. 이런 절차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입주하고 신규 관리단을 구성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런 조합이 청산되게 됩니다. 그래서 빚이 있으면 빚 청산하고 이익이 있으면 이익 가지고 청산하게 되는 이런 절차를 밟게 되고 사업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에서 어떤 관할관청에 특별한 개입이 없어요. 뭐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 절차가 굉장히 짧고 그리고 간이한 절차인 것이죠. 아파트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추진위원회 설치하고 조합 설립하고 사업 시행 계획 세우고 관리처분 계획 세우고 여기에 각각의 총회가 있어야 되고 이 총회에 대해서 다 인가를 해야 되고 엄청 복잡합니다. 시간도 늘어나고요. 그래서 어떤 조합 같은 경우 제가 직접 수행했던 조합 같은 경우는요. 조합 설립부터 준공까지 14년 걸렸어요. 어마어마한 오랜 기간이 걸렸고 무려 2명의 조합장이 안 좋은 일까지 겪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한 게 아파트 재건축인데 비해서 이런 상가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 재건축은요. 한 3, 4년이면 다 끝나는 압축된 재건축 절차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수익을 내기에 아주 적절한 그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안 하실 이유는 없어요. 안 하실 이유는 없고, 그 다음에 건물도 연식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하셔야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제 수익성에 대한 문제, 최근에는 수익성만 맞으면 안 하실 이유가 없는 집합건물 재건축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팀을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전문가, 최고의 전문가만 모았고요. 제가 최고의 전문가만 모으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중간에 지금 사업 시행 대행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하고 맞는 데하고만 이렇게 하고 거기가 그렇게 괄목할 만한 실적이 없어요. 그런 데를 끌어다 보니까 중간에 여러 가지 커미션도 막 받게 되고 회계도 불투명하고 게다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나중에 자꾸 부실한 상황이 생겨버립니다. 문제가 생겨버려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있고 공사 능력이 없으니까 공사가 지연되고 그 다음에 금융이 안 풀리니까 이자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거의 다 수익을 이자로 날리고 결국 금융사 배만 불리고 이렇게 하니까 신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잡을 때 1군 최고만 잡아서 비록 조금 비쌀 수 있습니다. 비싸지만 문제가 안 생기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을 성공시키고 그리고 그로 인해 가지고 전체적 비용은 더 줄이는 결과를 실제로 봤어요. 그러니까 싼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렴한 게 비용이 저렴한 게 절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전문가들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고 물론 너무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건 잘라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가 세팅하는 이런 그룹들이 있는데 이런 그룹에서 최적의 비용을 맞춰가지고 거기에서 대신에 그분들의 능력은 최고의 능력입니다. 그런 분들만 모아서 받을 거 받고 그런 상태에서 최대한 풀어드리고 최대한 절차들을 진행시키고 성공시키고 이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최대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사업 시행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시공사도 이상한데 알지도 못한 데 막 데려오고 금융사도 2군, 3군 데려와가지고 이자만 엄청 물리는 거예요. 그 이자 가지고서 또 금융 일으키면서 거기에 또 커미션까지 먹어요. 이게 굉장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니까 공사 비용도 부족하니까 공사 능력도 없어. 금융만 나가. 이다 보니까 설사 사업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내가 수익 받을 수 있는 그나마의 수익도 다 없앴고 뭐 남는 게 없고 오히려 분담금 내가 새로운 건물을 받기 위한 분담금만 늘어난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될 것이죠. 이런 걸 제가 보다 보니까 제가 법률 자문까지만 하다가 그 이유를 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습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제가 재건축 결의까지 완성지어 놨더니만 그 이후에 잘 될 줄 알았죠. 끝나는 거 보니까 이거 진행하시는 분이 다 흩어지고 없어지고 심지어는 뭐 교도소 가시고 이런 일이 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제대로 모아서 이게 순차적으로 욕심만 안 부리고 잘만 케어하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인데 오히려 충분히가 아니죠. 무조건 되는 것인데 이걸 못 푸니까 이게 참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팀을 꾸려서 시행 대행을 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 설계는요. 많이 아실 거예요. 해양 건축이나 등등 되게 건축사무소 1군 같은 경우는 많습니다. 노하우 전국 재건축만 한 100개 이상 한 곳 이런 곳들만 추려가지고 저희가 설계 팀을 꾸려놓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더 많으니까요. 금융 같은 경우 많죠. 한국투자증권, BNK 투자증권, 또 이지스 자산운용 이런 것들 그냥 이름만 번들을 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실제로 해왔던 분들을 모아가지고 실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그룹들 중에서 또 경쟁을 시켜서 최대한 저렴한 곳,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는 곳 그런 곳들만 추리는 것이죠. 세무 같은 경우 중요하죠. 세무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재건축 결의가 완성됨과 동시에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신 건물을 가지고 이제 취득하실 때 또 취득세가 발생하죠. 이게 세금이 2번 발생하게 되거든요. 이런 세금 발생할 때 이것도 어떻게 잘 처리하는지 세무 문제를 총괄할 그런 1군 회계사무소 그룹이 있습니다.
저희가 섭외할 수 있는 그룹들이 일군 회계사 그룹들이 있고 다 회계사님들하고 친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니즈와 거기에 해당되는 솔루션을 다 제공해 드릴 수가 있어요. 신탁사 같은 경우도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안전한 그런 신탁사가 필요하고요. 이런 신탁사 중에서도 특히나 이런 집합건물 재건축을 많이 해본 곳, 이게 많이 해본 곳이어야만 이 집합건물 재건축에 따른 어떤 신탁사로서의 개런티를 할 수가 있고 신탁사로서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최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노하우 등등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많이 하던 곳 그 위주로 제가 신탁사 그룹을 꾸렸습니다. 시공사, 제가 대우건설도 자문하고 했기 때문에 대우건설이나 특히나 일군 시공사 그룹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섭외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해당 건물에 있어서 원하시는 곳,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시공사가 일군이면은 브랜드 비용이 비싸거든요. 이 비용을 줄이겠다 하시는 곳도 물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주요 대상지 삼고 있는 곳이 서울, 경기, 기타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대도시에서는 거기에 걸맞는 브랜드가 필요합니다. 뭐 다양한 브랜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군 시공사 그룹을 먼저 매칭해 드리고 굳이 필요 없다라고 하면 2군까지도 제가 섭외를 해드려서 책임 준공 그리고 PF까지도 원활하게 풀릴 수 있게끔 제가 해드릴 것입니다. 자, 법률자문과 소송, 이거는 저희 법인에서 맞습니다. 저희 말씀드렸죠. 축적된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법률자문, 소송 완벽하게 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문가 그룹 안에서 다 해결돼요. 그리고 그 사업은 성공할 것입니다. 사업 수지만 맞으면요. 그러니까 맡겨주시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 다만 이게 필요하죠. 일단 신뢰, 믿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투명한 절차에 대한 여러분들의 확인 이런 것들을 하게 해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상태라고 한다면은 이 사업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어떻게 문의 주실 것이냐? 재건축 의뢰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건축을 원하는 상가 소유자 분이나 관리단이 저에게 문의 주시면 돼요. 대표 번호거든요. 02에 이게 대표 번호거든요. 여기에 전화 주셔가지고 저에게 자문 또는 상담을 요청하셔서 상담을 하시고 또는 자료를 먼저 주시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대한 가설계, 그 다음에 사업 수지를 분석해 드립니다. 여기까지는 큰 돈 비용 안 들어요. 저희가 직접 해드릴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사업 이익이 존재할 경우 그때 재건축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고요. 그 방식은 사업 이익이 존재할 경우에 재건축 절차를 이제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전제가 있는데 이 건물이 준주거 지역 이상이어야 돼요. 즉 이런 오피스텔, 특히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준주거 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 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도 주거용 오피스텔을 지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 이곳이 완전 주거지역이면 안 돼요. 준주거 지역이나 상업지역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건물 연한은 상관이 없어요. 30년, 40년 제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죠. 다수의 소유자분들이 이런 재건축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어야 돼요. 물론 80%라고 했지만 거기에 미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저희가 설명회나 설득을 통해 가지고 80% 이상 되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다수의 소유자분들이 우리 건물은 우리 1층만 좀 운영되고 나머지는 다 공실이야. 우리 여길 재건축해야겠어. 이런 재건축에 대한 니즈가 있으셔야 돼요. 그것 없이 그냥 한두 분이 재건축합시다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쭐 때 한 몇 프로 정도가 재건축을 원하시는지 요거는 제가 확인이 돼야 돼요. 확인이 안 되고 다만 한두 분이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가설계나 사업수지 분석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이 가설계나 사업수지 분석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독자적인 비용이 드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런 가설계 사업수지 분석은 저희가 직접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두 분이 이렇게 원하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지는 못합니다. 다수가 이런 재건축을 원하실 경우에 그 경우에 저희가 가설계, 사업수지 분석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관리단에서 하실 경우에는 관리단은 단체잖아요. 단체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월하게 가설계, 사업수지 분석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설명은 드렸어요. 아까 설명드린 부분이지만 한 번에 보시라고 제가 이 과정을 정리해봤습니다. 저에게 문의 주시죠.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재건축에 문의를 주시면 수지를 분석해 드립니다. 해당 건물의 위치, 지구 단위 등을 고려해 가지고 수지 분석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익 극대화가 있을지 가능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을 모색해 드립니다. 그런 상태에서 여긴 가능하겠다 라고 판단이 서면 그 다음부터는 재건축 조합을 제가 만들어 드려요. 재건축 조합이나 재건축위원회 등 재건축 사업 시행 주체를 구성해 드립니다. 그리고 재건축 결의서, 법적 하자 없는 재건축 결의서를 제가 제작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걸 받는 역할도 같이 도와드립니다. 사실은 저희가 받는다고 해가지고 저희가 진구를 저희가 한다고 해서 쉽게 진구 안 해주세요. 이럴 경우에는 재건축을 원하시는 분들이 같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소유자 대 소유자로 만나셔가지고 이걸 받아주셔야만 훨씬 더 이 진구가 잘 됩니다.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재건축 결의서를 진구하면서 신탁이 일어나죠. 신탁은 담보 신탁으로 했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관리 신탁으로 변경해요. 따라서 처음에 할 때 내가 재산이 뺏기는 게 아니다. 이건 담보하는 용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의서 진구하고 신탁까지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서 진구하고 신탁까지 한 다음에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은 구분수자님들을 상대로 해서 매도 소송을 제기하죠. 이렇게 재건축 미동의자를 상대로 해서 매도 소송을 제기하고 재건축 조합 또는 매수 지정자에게 소유권이 강제적으로 이전되게 됩니다. 법원 판결을 받아가지고 강제적으로 이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건축 결의서가 진구되면 여기 재건축 결의서 진구된 이후에는 그와 동시에 건축 인허가 절차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건축 심의, 건축 허가, 그 다음에 매도 소송이 끝나면 굴토, 철거 등의 인허가 절차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착공, 준공이 이루어지죠. 각각 준공 허가, 착공 허가, 준공 허가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재건축 조합 또는 재건축위원회가 청산되게 됩니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고요. 전체적으로 기간은 이 전체적인 기간을 따지면은 한 3년 내지 4년 정도가 걸립니다. 이게 왜냐면 중간에 소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소송도 거치고 건물도 새로 짓고 하는 과정이 3, 4년이고 일반 아파트 재건축에 비하면 굉장히 짧은 절차이죠. 그리고 그 절차가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뭐 어떤 인허가를 조합이 받는다던가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이 절차대로 진행하고 기다리고 이러시면 다 청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절차가 굉장히 심플해요. 자, 이렇게 해서 시행 대행하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시행 대행의 전체적인 진행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상가 재건축 또는 오피스텔 재건축, 이 노후화된 또는 수익이 안 나는 이런 상가 재건축, 오피스텔 재건축에 의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 대표번호가 있습니다. 요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아니면 관련된 자료가 있으시면 이 이메일로 저에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우선 직원이 여러분께 연락을 드려서 상담, 면담 일정을 만들어 드릴 것이고요. 상담이나 면담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 재건축 절차 진행할지 여부 결정해 드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 의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곳에서 단기간에 재건축할 수 있다. 이런 신념 가지고서 진행하시면 돼요. 안 될 것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것이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저희에게 의뢰해 주시면 완성지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